우리 안의 바다. 여름철 해질녘에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끊임없이 냄새가 밀려온다. 퇴비, 겨풀, 인동초, 스피어민트, 밀, 골파, 치커리, 포장도로의 타르 냄새 등 새로운 냄새를 만나는 것은 여행의 큰 즐거움이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 여행했던 인류의 조상들에게 냄새는 필수적이었다. 가만히 자리를 지키며 먹이가 제 몸을 건드리거나 자신의 촉수가 닿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바다 생물도 많다. 그러나 인간은 냄새의 안내를 받는 유목민이 되어 밖으로 나가 먹잇감을 찾고 사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다. 먼 옛날 인류의 조상이 수생식물이었던 시절, 우리는 짝을 찾거나 꼬치고기의 접근을 탐색하기 위해 냄새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것은 한없이 귀중한 기능이었고 덕분에 우리는 독성물질이 입을 통해 우리 몸에 섬세한 닫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냄새는 인간의 첫 번째 감각이었고 대단히 유용했으므로 나중에 신경 주위에 있던 후각 조각의 작은 덩어리가 뇌로 발전했다. 인간의 두뇌는 원래 후각 줄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냄새를 맡기 때문에 생각도 하는 것이다. 인간의 냄새 감각은 인체의 다른 많은 기능과 마찬가지로 진화 초기, 아직 바다에 살던 시절의 유물이다. 향은 먼저 물에 용해되어야 점막에 흡수되어 맡을 수 있다. 나는 몇 년 전 바하마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두 가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 안에 바다가 있다는 것과 우리의 정맥은 주류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 물고기 알 같은 난자를 난소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인간 여성으로서 우리 조상이 수억 년 전에 진화해 나온 바다에 부드럽게 물결치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너무도 감동받아 물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눈물의 소금기를 짠 바닷물에 보탰다. 그런 생각에 정신을 팔다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고향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 신비로운 순간에 코가 먹먹해지는 바람에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 마스크를 벗고 코를 풀고 나서야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나는 그 포근함을 결코 잊지 못한다. 우리의 피는 주로 소금물이고 눈을 씻거나 콘택트 렌즈를 끼울 때도 생리식염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여성의 질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프로이트의 제자 페렌치는 탈라사 생식기 이론에서 남성은 오로지 여성의 자궁에서 청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성과 섹스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제에 관한 이론 가운데 상당히 관심을 끄는 주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여성들이 남성과 성애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어느 연구자는 이 생선 냄새가 질의 원래 냄새가 아니라 성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이거나 질염 혹은 부패한 정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질에 정액을 넣고 그대로 놓아두면 거기서 생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원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유럽에서 매춘부를 의미하는 속어들은 부패를 의미하는 인도 유럽 어족의 어금 푸의 다양한 변형일 경우가 많다. 우리의 냄새와 맛에 대한 감각이 바다에서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다의 냄새와 맛을 내기도 한다. 땀의 개념과 국적. 일반적으로 인간은 강렬한 치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케냐의 인류학자 리키 박사는
인류의 조상에게 육식동물이 피할 정도로 강하고 고약한 냄새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얼마 전 나는 텍사스에서 박쥐를 연구한 적이 있다. 나는 커다란 인도네시아 박쥐를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들의 이야기처럼 박쥐가 머리에 달라붙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박쥐는 달라붙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누와 향수, 소금기, 기름기에 채취가 뒤섞인 냄새 때문에 조그맣게 기침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다시 세상에 갖다 놓자 녀석은 몇 분 동안 고양이처럼 제 몸을 씻어냈다. 인간과의 접촉으로 더러워졌다고 느끼는 게 분명했다. 로즈마리나 셀비어를 비롯한 많은 식물들이 포식자를 물리치기 위해 자극적인 냄새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동물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자연은 유익한 전략을 낭비하는 일이 드물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재치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민간에 전해지는 속설에 따르면 황인존과 빨간 머리의 냄새가 다르고 빨간 머리와 노란 머리의 냄새가 다르다고 한다. 식습관, 관습, 털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은 인종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주장은 무시하기 어렵지만 인종주의자라는 비난을 두려워하는 대다수 과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다. 나라별 혹은 인종별 냄새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어찌됐건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더 좋거나 더 나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냄새난다는 말이 인종차별적 맥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모낭 밑에 아포크린 선이 서양인 만큼 많지 않은 아시아인들은 유럽인에게서 강한 냄새를 느끼곤 한다. 일본 남자들은 강한 체취를 가진 사람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이 군 입대 시 부적격 판정 사유가 되기도 했다. 아시아인들이 몸보다는 주로 방에 향수를 뿌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극적인 냄새는 지방에 의해 흡수된다. 냉장고에 뚜껑을 열어놓은 버터통을 양파나 멜론과 함께 두면 버터가 냄새를 모두 흡수해버린다. 머리카락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베개나 의자 덮개에 기름 얼룩을 남긴다. 머리카락은 담배 연기나 향수 같은 냄새를 흡수하기도 한다. 백인과 흑인은 털이 많은 탓에 아시아인에 비해 땀을 많이 흘리지만 향수가 몸의 온기와 지방분 속에서 봉헌의 촛불처럼 이글거린다. 채취는 아포크린선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아포크린선은 태어날 때는 작지만 사춘기 때 크게 발달한다. 겨드랑이, 얼굴, 가슴, 생식기, 항문에는 많은 아포크린선이 흩어져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키스할 때 느끼는 기쁨은 주로 향기가 풍부한 상대방의 얼굴을 냄새 맡고 애무하는 기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부 아프리카의 갬비아 강유역에 사는 보르네오족이나 버마, 시메리아, 인도의 어떤 부족들에겐 키스가 냄새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쓰인다. 사실 키스는 연인이나 친척 혹은 친구의 냄새를 오랫동안 맡는 행위인 것이다. 뉴기니의 부족들은 상대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다음 그 손을 자신의 몸에 문질러 친구의 냄새를 바르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한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서로 냄새를 맡거나 코를 비비는 것으로 인사한다. 사람마다 다른 냄새. 육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는 사람은 냄새가 다르다. 어린이는 어른과 냄새가 다르고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와 냄새가 다르다. 사람들은 유전인자, 건강상태, 직업, 식습관, 약 복용,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냄새를 풍긴다. 로이 베드체크는 후각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먹잇감의 냄새는 포식자를 흥분시켜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며 모든 감각을 깨어나게 한다. 동시에 먹히는 동물의 코 속에서 두려움과 증오는 포식자의 냄새와 뒤섞인다.
이렇게 해서 짐승들은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특정한 냄새를 발달시키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문과 같은 개인적인 체취를 갖고 있다. 개는 사람의 체취를 쉽게 구분하는데 주인이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냄새로 구분할 수가 있다. 헬렌 켈러는 냄새만으로 사람들의 직업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다. 나무, 쇠, 페인트, 양 냄새가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옷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옆을 스쳐갈 때 나는 냄새로 그가 있었던 곳, 부엌, 정원, 병실의 흔적을 느끼지요. 뛰어난 감각을 가진 이들에게 땀에 젖은 애인의 사약 냄새보다 더 자극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대개는 자연적인 체취에 별로 매혹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인들은 사랑의 사과를 주고받았다. 여성이 깎은 사과를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땀이 배면 그것을 애인에게 주어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산업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냄새를 없애고 인공적인 것으로 채워넣는데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자연스러운 냄새인 썩은 바테리아 냄새 대신에 페퍼민트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걸까? 썩은 냄새가 병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데 썩은 박테리아 냄새를 지나치게 많이 맡으면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예를 들면 자신을 감염시킬 수 있는 콜레라 환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요한 광고와 얇은 귀 탓에 어떤 향기가 다른 향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 냄새에 대한 불안 덕분에 이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들은 우리가 불쾌감을 주는 존재라고 협박하면서 타고난 체취를 가리기 위해서는 로션과 향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나쁜 냄새란 무엇일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는 무엇일까? 그 답은 문화와 연령,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 서구인은 배설물의 냄새를 역겹게 생각하지만 마사이인들은 머리를 손질할 때 소의 똥을 즐겨 쓴다. 쇠똥을 바른 머리는 오렌지와 갈색의 광채와 함께 강한 냄새를 풍긴다. 학습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냄새를 거의 다 좋아한다. 박물학자이자 사육사인 제럴드 더럴은 과일 먹이 박쥐를 포획하여 자신이 영국 저지섬에 만들어 놓은 동물원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 동쪽의 노드리게스 섬에 그물을 쳤다. 미끼로 사용한 것은 그가 잭프루트라고 이름 붙인 커다란 갈색 과일이었는데 그 하얀 과육에서는 파헤친 무덤과 하수구 냄새가 섞인 시체 안치소에서 나는 것 같은 악취가 풍겼다. 너무도 지독한 이 말이 정말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나는 언젠가 가보고 싶은 감각의 행성지를 적은 긴 목록에 잭프루트 철의 로드기리게스로 올렸다. 오래된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방귀는 일반적으로 불쾌하고 무례한 것으로 심지어는 악마의 냄새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의학서적 메르크 편람에서는 장의 기능적 병변이라는 별 특징 없는 장에서 방귀라는 부제를 달아 방귀의 여러 가지 증상과 원인, 치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배에 가스가 차는 사람들이 끼는 방귀의 양과 횟수는 놀라울 정도다. 연구에 따르면 한 환자는 온종일 141회의 방귀를 뀌었는데 그중 70회를 4시간 동안 뀌었다고 한다.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러한 증상은 그 현저한 특징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슬라이더형 분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끼는 방귀, 천천히 소리내지 않고 끼는 것인데 가끔 끔찍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2. 열린 관략근 혹은 피식형 온도가 더 높고
냄새도 더 지독한 방귀라고 한다. 3. 스타카토 혹은 드럼 소리형 사적인 자리에서 기분 좋게 나오는 줄방귀.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공기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방귀는 불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별다른 위험이 없는 듯하고 어린이들은 방귀 시합을 하기도 한다.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증상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예를 들면 방귀맨으로 불리는 어느 프랑스인은 몰랭루즈의 무대 위에서 방귀끼기 공연으로 큰 돈을 벌었다. 악취, 향수, 사교의 역사에 관한 프랑스의 매혹적인 책 악취와 향수에서 알렌 코르뱅은 혁명기 파리의 하수구 냄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냄새가 혼중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지적한다. 훈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건강을 위한 훈중, 곤충을 이용한 훈중, 심지어 종교적 도덕적 훈중도 있다. 골풀, 라벤더, 백리향 등이 발티푸스를 예방한다고 생각해 중세에는 성의 바닥에 깔아놓았다. 향수는 마력을 지녔다고 해서 마술이나 연금술에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오늘날의 향수 광고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보인다면 16세기의 향수 광고를 들여다보자. 피에몬테 지방, 메트로 알렉시 비법에서 저자는 자신이 만든 향수를 쓰는 여자들은 하루 저녁의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영혼이란 대단히 진지한 선전이므로 미래의 고객들은 그 향수를 만드는 법을 들여다보고 싶을 것이다. 그 잔인한 제조법은 다음과 같다. 어린 갈가마귀 한 마리를 둥지에서 꺼내 완숙 달걀을 40일 동안 먹인 다음 잡는다. 그리고 은메아 잎새와 화장품, 아몬드 오일을 넣고 증류한다. 더할 나위 없다. 그 압취,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를 이용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빼면 그 향수를 뿌린 이들은 분명 영혼의 처마 위에 앉은 탐욕스러운 미인이 될 것이다. 페로몬. 페로몬은 욕망을 나르는 동물이다. 인간을 비롯한 여러 동물은 고유한 냄새뿐 아니라 대단히 효과적인 페로몬을 가지고 있는데 페로몬은 다른 동물의 배란과 구애 행동을 자극하거나 힘과 영향력의 질서를 확립한다. 동물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냄새를 표시한다. 들쥐와 여우 원숭이는 발바닥에 오줌을 묻힌 채 자신의 영역을 돌며 땅에 자기 오줌을 묻혀 놓는다. 영양은 얼굴에 있는 향선을 이용하여 나무에 냄새를 묻혀 놓는다. 뺨에 향선이 있는 고양이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식탁 다리에 뺨을 부비는 일이 많다. 누군가 고양이를 어루만져주면 고양이는 그의 냄새를 맛보기 위해 제 몸을 핥는다. 물론 그 사람이 고양이의 마음에 들 경우에 그렇다. 그리고 고양이가 주인이 좋아하는 팔걸이 의자에 올라가 의자 바닥을 긁거나 몸을 동그랗게 말고 앉아있는 것은 쿠션 때문이 아니라 의자에 남아있는 주인의 채취 때문이다. 스컹크와 오소리는 항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표시를 한다. 제인 구달은 천진한 도살자들이라는 책에서 암수 들깨는 똑같은 풀잎에 서로의 냄새를 묻혀 놓는다고 썼다. 다른 들깨에게 자신들이 커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 친구가 독일 세퍼드 제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제키는 길모퉁이, 바위, 나무 냄새를 맡아보고 어떤 개가 거기에 왔었는지 그곳을 지나간 개의 나이와 성별, 기분, 건강 상태, 그리고 지나간 시간 등을 금방 알아챈다. 제키에게는 조간신문에서 개들의 동종을 읽는 것과 같다. 길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개 주인이 아니라 개의 코에 드러내 보여준다. 개는 풀밭에 펼쳐져 있는 냄새의 조각이 불에 제 냄새를 보탤 것이고 그 다음에 온 개는 이웃집 개가 남긴 냄새의 상형 문자를 판독할 것이다. 제키,
오후 5시 젊은 암컷 방광질환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음. 영양 상태 좋음. 기분 좋음. 친구를 찾고 있음. 오래 보존되어야 할 메시지들도 있다. 그런 메시지들은 지속적인 신호이자 불확실성을 막아내는 방파제로 동물들을 인도하는 등대구시를 한다. 대부분의 냄새는 한참 동안 지속되는 반면 윙크는 보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고 수축된 근육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하며 목소리는 놀래키거나 위협을 줄 수 있다. 동물들에게 사냥꾼의 냄새는 경고가 된다. 사냥꾼에게 동물의 냄새는 유혹적이다. 일종의 자기 방어로 냄새를 흘려보내는 동물도 있다. 얼룩 스컹크는 앞다리로 서서 지독한 악취를 공격적으로 쏘아보낸다. 곤충에게 냄새는 온갖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둥지를 틀거나 알 낳는 자리를 가르쳐주는 안내서에서 어서 모이라는 외침, 왕족임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 적이 숨어있다는 경고, 고향의 지도까지 우림에서는 정찰 개미가 뿌려놓은 냄새에 따라 일렬종대로 행진하는 긴 개미 행렬을 볼 수 있다. 개미들이 맹목적으로 부지런을 떨며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의미 있는 생활 정보를 늘 주고받는다. 왕나비와 수컷나비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며 양쪽 뒷다리에 붙어있는 주머니의 향기를 모아 완벽한 향수를 만든 다음 암컷 나비를 유혹한다. 새들은 노래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며 짝을 유인하고 자신의 상태를 자랑한다. 궁극적으로 새의 노래는 주로 생식 및 짝짓기와 연관된 것이다. 포유동물은 냄새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새들의 노래처럼 복잡하고 독특하며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냄새의 노래를 퍼뜨린다. 캥거루와 개를 비롯한 많은 포유동물의 새끼는 눈을 감은 채 태어나 냄새로 젖꼭지를 찾는다. 어미 물개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수많은 새끼들이 우글거리는 바닷가로 돌아와 부분적으로는 냄새로 자신의 새끼를 알아본다. 어미 박쥐는 수백만의 어미와 새끼 박쥐들이 있는 육아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새끼를 부르거나 새끼가 있는 곳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간다. 뉴멕시코의 어느 목장에서 다른 송아지의 가죽을 등에 덮고 어미 곁에 기분 좋게 붙어있는 송아지를 많이 보았다. 암소는 새끼를 냄새로 알아보고 그 냄새는 어미소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산된 송아지가 있으면 목장 주인은 죽은 송아지의 가죽을 벗겨 그 냄새가 배인 가죽을 어미 없는 송아지에게 둘러주곤 한다. 동물들은 페로몬이 없으면 자신의 영역에 표시를 하거나 생식 능력이 있는 짝을 고를 수 없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페로몬이 있을까? 인간의 페로몬을 병에 담을 수 있을까? 맨해튼의 멋쟁이 여성들은 28g에 $300인 향수, 페로몬을 뿌린다. 너무 비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체움제에 얼마의 가격을 매기겠는가? 동물들이 발산하는 성적 유인물질의 성분을 참고해서 만든 이 향수는 여성의 도발적인 냄새를 풍기도록 해주고 건장한 남자들을 욕망의 노예, 사랑의 좀비로 바꿔놓는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이 향수를 제조한 쪽에서 그 속에 든 페로몬이 어느 동물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직 인간 페로몬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수태지의 페로몬은 규명해냈다. 젊은 여성들이 수태지의 페로몬을 뿌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아무리 맨해튼이라 해도 이상하게 보인다. 장난스러운 생각이 떠오른다. 파크가에 한 무리의 암돼지들을 풀어놓자. 그리고 페로몬 향수를 뿌린 여성들과 잘 섞어 놓아보자. 119가 급히 출동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인간 페로몬을 규명하지 못했다면 동물처럼 우리의 분비물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 다양한 시기에 나오는 분비물을 병에 담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 물리학자
에버리 길버트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병속에 든 심리에 가까울 것이다. 그는 개간 젠틀맨스 쿼털리에 다음과 같이 썼다. 성교를 하는 동안 여성의 생식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병에 담아 남자의 책상 위에 놓아두자. 그 냄새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그는 당황할 것이다. 그것은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 소비자들은 여성을 흥분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있다는 주장을 믿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나는 여성을 흥분시키는 것이 어떤 화학물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어떤 특별한 냄새를 발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고 자신감의 자각이다. 이런 표현은 은근히 전달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때문일 것이다. 역시 생물학자인 조지 프레티는 여성 10명에게 정기적으로 다른 여성들의 땀을 코 밑에 바르는 실험을 했다. 3달 후에는 그 땀을 흘린 여성들과 그것을 바른 여성들의 생리 시기가 일치했다. 땀 대신 알코올을 바른 대조군에서는 생리주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땀 속에 든 페로몬이 생리주기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숙사에 함께 있는 학생들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똑같은 시기에 생리를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을 맥클린 토크 효과라고 한다. 또 다른 효과도 있다. 남자가 한 여자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 남자의 수염이 전에 비해 더 빨리 자라난다. 남자에게서 격리돼 있는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들에 비해 사춘기가 늦게 시작된다. 엄마들은 자기의 아기 냄새를 구분하는데 그것은 아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아이들을 수술할 때 마취제와 함께 엄마 냄새를 투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아기들은 엄마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해도 냄새로는 알 수 있다. 피터팬에서 아이들은 잠자는 동안 위험을 냄새 맡는다. 학령기 아이를 둔 엄마들은 자식이 입었던 티셔츠를 냄새로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며 자기 아기 냄새도 분간하지 못한다. 그런 남자들도 옷 냄새를 맡고 그것이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는 알아낼 수 있다. 페로몬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얼마만큼 페로몬은 나방이나 해릭의 경우처럼 우리에게서 격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가? 아니면 페로몬은 감각 지각의 홍수 속에서 보통의 시각적 혹은 청각적 자극보다 더 의미 있는 역할은 하지 못하는가? 내가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남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것은 한 연구자가 조롱조로 이름 붙인 비주얼몬이 내게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저 푸른 눈이 시대와 문화, 나의 개인적 삶의 맥락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인가? 푸른 눈, 밝은 푸른색은 백인 아기를 연상시키고 나는 포근함을 느낀다. 그러나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잔인하고 차갑고 매력 없는 것이다. 과학소설에는 알 수 없는 힘에 지배당하는 기계와 같은 인간이 등장하여 독자를 두렵게 하곤 한다. 페로몬이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박탈한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섹스나 파티를 할 때 혹은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마약을 할 때처럼 스스로 의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제력을 상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앞에 열거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통제력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자신을 미친 듯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통제력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진화는 복잡하고 때로는 재미있기도 해서 그런 변덕이나 불가피한 속성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 물론 인간의 폭력성은 두려운 것이지만 페로몬을 통해 미묘하지만 정교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유의지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의지가 상당히 발휘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인간은 인기응변에 능하고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안다. 우리에게 진짜 뛰어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한계를 돌파하고 전략을 세우고 힘겨운 현실을 우회하는 길을 찾고 인생의 목덜미를 잡고 실컷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은 호시탐탐 반격할 기회를 노리지만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코. 인간이 바다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 육지의 나무로 올라갔을 때 후각은 그 중요성을 약간 상실했다. 나중에 직립보행을 하게 되어 주위를 살피고 높은 곳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은 세계가 텍사스의 수레국화 들판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사방으로 몇십 킬로미터를 내다볼 수 있었다. 적이 눈에 보였고 먹이가 눈에 보였고 짝이 눈에 보였고 길이 눈에 보였다. 먼 곳에서 사자가 풀밭 속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은 어떤 냄새보다 더 쓸모있는 신호였다. 시각과 청각은 생존하는 데 더욱 중요해졌다. 원숭이의 후각은 개만큼 발달하지 않았다. 새는 대부분 코가 그다지 정교하지 않지만 예외도 있다. 신세계 독수리는 냄새로 썩은 고기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바다새들은 냄새를 따라 바다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후각을 가진 것은 대개 4발 달린 동물인데 이들은 축축하게 젖어 무거운 냄새 분자가 깔려있는 지면 가까이에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닌다. 뱀과 곤충, 코끼리도 후각이 발달한 편에 속한다. 돼지는 15cm 땅 밑에 있는 송로버섯 냄새를 받고 다람쥐는 몇 달 전에 파묻어 놓은 도토리도 찾아낸다. 블러드 하운드는 몇 시간 전에 방을 나간 사람이 남겨놓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또한 변화가 심한 지형에서 폭풍이 치는 밤에도 그 사람이 걸어가며 땅에 남겨놓은 극히 적은 냄새 분자를 추적할 수 있다. 물고기에게도 후각 능력은 필요하다. 연어는 제가 태어난 먼 곳의 산란지를 냄새로 알아내 그곳까지 헤엄쳐가서 알을 낳는다. 수컷 나비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암컷 나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키가 크고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냄새 감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었다. 인간에게는 500만 개 후각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적은 숫자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220만 개의 후각세포를 가진 양치기 개는 인간보다 44배나 뛰어난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양치기 개가 냄새 맡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목류병자처럼 그냥 지나쳐왔을 입체적 냄새의 세계를 상상해보자. 그래도 후각기관의 크기에 비해서는 아주 정교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코는 돌출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코 안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그 냄새를 지각하게 된다. 우리가 코에 주름을 잡거나 코를 킁킁거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냄새 분자를 코의 맨 안쪽에 숨어있는 후각 수용기로 데려가기 위해서다.